통장 잔액이 23만원? 한 경자는 28살에 입사해서 58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꼬박 30년이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관리팀에서 근무하며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엔 야근이 일상이었고 과장을 달고 나서는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거래처 약국과 병원을 돌며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닌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휴직 한 번 없이 버텼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함께 지탱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30년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엔 다세대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둘이 합쳐 월급이 변변치 않았지만 아끼고 모아서 10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에서 두 아이를 키웠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경자는 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 직함까지 달았습니다. 여자가 부장까지 오르는 일이 흔치 않던 시절이라 그 자리까지 오기 위해 남들보다 2배는 더 애써야 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작은 아들은 작년에 취업해 독립했습니다. 부부 둘만 남은 집은 조용했고 경자는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주도 한 달 살기, 작은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 소박하지만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연금 형태로 나눠받을 수도 있었지만 경자는 목돈으로 받아서 직접 굴리고 싶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다는 걸 알고 있었고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묵혀두기엔 아깝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노후 20년, 30년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에 조금이라도 더 불려놓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윤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졸업 후 보험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안정적인 자산관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고 다른 동창들도 미경에게 자산을 맡겨서 쏠쏠한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가 종종 돌았습니다. 경자도 몇 년 전부터 소액으로 미경이 추천한 펀드 상품에 가입해 두었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라는 믿음이 컸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경자는 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흔쾌히 시간을 내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미경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안정형 채권형 상품과 약간의 공격적인 투자를 섞은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연 수익률 7%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 숫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의 몇 배였습니다. 남편 정호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게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돈 문제까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경자는 미경이 친구이기도 하고 다른 동창들도 다 같이 맡겼다고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소액으로 거래해본 결과도 좋았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가족이 믿는 사람이고 오랜 인연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입금된 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자는 그 숫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숫자 하나로 정리된다는 게 허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경자는 그날 저녁 미경에게 연락해서 입금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함께 은행에 가서 투자상품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경자와 정호는 약속한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먼저 도착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점 앞에서 10분을 기다려도 미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잔액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던 손길이 멈췄습니다. 미간이 살짝 좁혀지더니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자를 향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잔액 23만 원. 경자는 그 숫자를 보고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1억 8천만 원이 들어와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호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경자에게 거래 내역을 출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날 밤 11시 47분 1억 7,977만 원이 한 번에 이체돼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계좌는 경자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호가 황급히 경자를 부축했습니다. 지점장까지 나와서 상황을 살폈지만 이미 빠져나간 돈을 그 자리에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급정지 요청과 수사기관 신고 안내뿐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본인 인증 없이 이체가 가능하냐고. 직원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이 직접 처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날 밤 11시에 이미 잠들어 있었다고. 직원은 조심스럽게 혹시 공동인증서나 계좌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자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지난주 미경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투자상품 가입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면 계약 당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며 미경이 공동인증서 등록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평소 인터넷 뱅킹이 익숙하지 않아서 순순히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미경은 익숙한 손길로 몇 가지를 입력하더니 다 됐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호는 경자의 어깨를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두 사람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담당 형사는 사건 경위를 듣고 나서 비슷한 신고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인을 통한 투자 사기, 특히 동창이나 친척처럼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한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형사는 미경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미경 명의의 휴대폰은 이미 사건 당일 오후부터 정지된 상태였고 등록된 주소지는 비어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2달 전 계약하고 들어온 세입자인데 짐도 거의 없이 단출하게 살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늘 봐왔던 미경의 얼굴, 자신 있게 설명하던 말투, 그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이 알던 윤미경이 맞았을까? 경자는 다른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에게 투자를 맡겼다는 동창이 몇 명 더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전화한 동창 수지는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미경에게 맡긴 돈은 한 달 전에 이미 수익까지 붙여서 돌려받았다고. 경자는 의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만 당한 걸까? 두 번째로 전화한 동창 선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지난주에 입금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경자는 선영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선영도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더 돌려본 결과 최근 2-3달 사이에 입금한 동창은 경자를 포함해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일찍 1년 전쯤 작은 금액을 맡겼던 동창들은 전부 수익까지 받고 돌려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자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뢰를 쌓는 단계였고 정작 큰 돈이 들어올 시점에 맞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경자는 그제야 미경이 동창 모임에 다시 나타난 시점을 떠올렸습니다. 졸업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재작년 동창회에서 갑자기 다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라 반가워했고 누구도 그 공백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선영과 수진을 비롯해 피해를 본 동창 3명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각자 미경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 계좌 정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경자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미경의 실명이 적힌 신분증 사본을 봤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첨부됐던 사본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과 미경의 얼굴이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신분증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나온다고만 생각했지 의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이름 윤미경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미경은 경자가 알던 고등학교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윤미경은 10년 전 신용불량 상태로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본인은 지방에서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고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새로운 신분증을 위조했고 그 위조 신분증으로 동창 모임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경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30년 넘게 알고 지냈다고 믿었던 그 얼굴은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동창 모임 명단을 역추적한 결과 가짜 윤미경이 처음 나타난 건 재작년 동창회였습니다. 그날 모임을 주선한 사람은 다른 동창 한 명이었는데 형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혹시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은주. 경자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은주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졸업 후 동창 모임에 가끔 나오던 얼굴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모임 총무를 맡으면서 연락처를 관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가짜 윤미경을 처음 모임에 데려온 것도 은주였습니다. 형사는 은주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짜였고 그 가짜를 소개해준 사람도 같은 동창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박은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윤미경을 안 지는 3년 정도 됐고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동창인 줄 알았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은주와 가짜 윤미경 사이의 통화 내역은 사건 발생 전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이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분으로 보기엔 빈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직후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은 동시에 끊겼습니다. 형사는 은주의 계좌도 함께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경자가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은주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가짜 윤미경이 쓰던 대포 통장과 동일한 명의였습니다. 경자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대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황이면 은주를 공범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소개만 해준 게 아니라 피해자를 물색하고 신뢰를 쌓도록 돕는 역할을 분담해서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안부를 묻고 누군가 아프면 먼저 챙기던 은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다정함이 계산된 것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은주의 계좌를 더 깊이 들여다봤고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금된 돈이 한 번이 아니라 3차례였습니다. 시기를 따져보니 그동안 동창 모임에 새로 합류했던 다른 두 사람의 등장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윤미경이 유일한 사기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자는 그 순간 최근 몇 년 사이 동창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다른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은주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창 모임 전체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30년 가까이 속해 있던 작은 공동체 전체가 알고 보니 처음부터 누군가의 사냥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그 후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박은주의 통신 기록과 계좌를 역추적한 결과 가짜 윤미경 외에도 2명이 더 같은 수법으로 동창 모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셋 모두 같은 조직에 속한 전문 사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처럼 오래된 신뢰관계를 이용해 자산을 끌어모으는 수법으로 전국 여러 모임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동창회였고 일부는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였습니다. 수법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고 시기를 봐서 큰 돈이 들어오는 순간 한 번에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은주는 결국 사기 방조 및 개인정보 알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사기단에 동창 모임 명단을 통째로 넘기고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을 따로 골라 정보를 제공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자는 그 액수를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이 잃은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가짜 윤미경 실명은 따로 있었지만 경찰은 끝까지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적 끝에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주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일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흔적이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또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경자는 변호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거 당시 압류된 자금과 가짜 윤미경 명의로 새로 사들인 부동산 일부가 재산 보전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변호사는 전액 회수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오래 남은 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속해 있던 작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은 그 사건 이후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예전 같은 정기 모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날, 경자는 법정에 직접 나갔습니다. 박은주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앞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은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가짜 윤미경을 포함한 사기단 일당에게도 각각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경자는 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완전한 보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을 뻔했던 다른 모임들이 사기단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도 작게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선영과 수진도 각자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셋은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큰 모임은 아니었지만 함께 같은 일을 겪고 함께 이겨낸 사람들끼리 생긴 다른 종류의 신뢰였습니다. 그해 겨울, 경자는 회수된 자금 일부와 그동안 모아둔 다른 자산을 합쳐 작은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처음 꿈꿨던 것보다는 작고 소박했지만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온전히 자신과 정호의 이름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경자는 텃밭에 첫 모종을 심으며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불리려는 욕심보다 두 손으로 직접 키우고 가꾸는 것들을 믿으며 살고 싶다고.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오면 텃밭엔 처음 심은 것들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것이 경자가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노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